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2년 연애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지내왔는데요. 소심한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강한 성격으로 연애 때는 고집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서 부딪히며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애교 많은 딸이 집안의 활력소라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어요.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남편은 정년이 보장될 만큼 탄탄한 곳이었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아이가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건 문제없이 해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은 왜 여유로우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걸까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대뜸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나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하나 오픈하려고. 뭐?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음식점을 오픈한다는 거야? 당신 계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이 참,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계란 프라이 수준이 아니야. 나 아는 형님이 고향에서 이거 열었는데 진짜 대박나서 월 1,000은 우습게 번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설설 기었는데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그러면서 남편이 보여준 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홍보 책자였어요. 빵순이라 요즘 유행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 의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이제 막 생긴 브랜드 아니야? 많이 알려진 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 모르는 거 해서 잘 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어차피 우리 가진 돈으로 메이저는 하지도 못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하면 많이 빼준다더라. 초기라서 혜택도 진짜 많은 편이야. 안 하면 바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잘 될 확률이 높냐는 거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나 못 믿어? 나야 당신 남편. 지금까지 내가 하자고 해서 잘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 남편은 고집세고 자신만만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안 된다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몇 달을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방법도 갖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대화했다가 갑자기 욱 승질을 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못 믿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던 거 있죠?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나 좀 믿어주라. 모르겠다. 그래, 알았어. 결국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순식간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마쳐뒀는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제 허락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하던 날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아 보이던지 자기도 이제 사장님이라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들뜬 모습이 못 믿어오면서도 그래, 사람이 저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곧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손이 모자란데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부담되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과금이랑 은행 이자랑 애 학원비도 계속 나갈 텐데. 당신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단골도 생기고 자리도 빨리 잡지. 그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가게가 잘 돼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고 편히 쉴 거 아냐. 내 말이 맞아.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항상 기고만장한 사람이랑 살면 귀가 얇아지는 것일까요? 이때만 해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긴 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남편 가게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 못했던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내가 말한 청상추 다 다듬었어?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양이 꽤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오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거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뭐? 거북이? 답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 몰라. 어쨌든 그거 빨리 끝내고 여자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 거울이랑 변기랑 꼼꼼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전에 당신이 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기 뒤쪽에 얼룩 그대로 있더라. 그건 타일 색깔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꼼꼼히 잘하면 당신이 하든가. 당신은 뭐 하는데? 나는 벌써 홀 청소 다 하고 간판까지 닦고 왔어. 그렇게 입 대빨 나와서 툴툴거릴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 진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다.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이랑 전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꼼꼼히 하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빨리빨리 다그치는 통에 일하랴 남편 눈치 보랴 진짜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저를 부하처럼 대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 하고 꼼꼼히 하면 느리다고 뭐라 하고 재수 없는 밥맛 상사도 이런 상사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당연시하는 남편을 보니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맘에 쏙 드는 알바를 구해. 알바? 우리가 알바 쓸 돈이 어딨어. 요즘 알바가 한두 푼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던지. 진짜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여보 부하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섭섭해. 아, 왜 또 이렇게 애처럼 군다. 나는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이잖아. 난 자기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가게에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건 또 뭔데? 솔직히 나만큼 가게에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해.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요만큼도 나를 이해 못해줘? 남편 말에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뜻으로 시작한 가게였지만 저라고 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서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억지 논리에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그는 사장님, 저는 알바생 같은 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어쨌든 둘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가게는 점점 잘 풀려서 단골도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오픈부터 마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재료 준비며 청소며 서비스 개발이며 둘이서 열심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자연스럽게 파트타임 알바도 구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게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왜? 가게 마감은 어쩌고. 아, 지혜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 좀 하면 안 되나? 양심 좀 챙겨라. 저번에도 갑자기 약속 있다고 부탁해서 지혜씨 저녁 학원도 못 가고 엄청 난처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여보 놀러 가자고 또 그런 부탁을 하자고? 아니, 따로 돈을 쳐주면 되지. 어차피 알바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누가 보면 돈 꽤나 주는 줄 알겠다. 우리 겨우 최저시급 맞춰주잖아. 게다가 당신 마음대로 시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여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바생 쓰는 거 난 반대야.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알바들이 그만두는 거 아니야. 지혜씨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보 때문에 또 그만두면 어쩔 거야?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닐 궁리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들쑥날쑥 일을 할 뿐더러 시급은 짜게 주고 일은 마른 행주 짜듯이 시켜대니 알바들이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는 다 제 몫이었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약속 하나 잡기 쉽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이렇게 저와 알바생만 믿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도저히 못 말릴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알바생에게 통보식으로 부탁을 하고 못 견딘 알바는 그만두고 그 자리를 제가 메꾸는 일의 반복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저는 알바도 없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카운터, 주방, 홀 가릴 것 없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결혼식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내일 단체 손님 예약 있잖아. 10명이잖아. 그 정도는 여보가 혼자 해줄 수 있지 않아? 10명은 무슨? 100명이야. 오랜만에 100단위 단체 들어와서 좋다고 여보가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아, 어떡하지? 내가 가서 사회 봐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나 혼자 절대 못해. 100인분을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갔다가 올게. 어차피 결혼식은 첫 타임이고 단체는 1시까지 배달이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시간에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고집불통 남편은 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재료 준비를 대충 끝내놨다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내도 충분히 제 시간에 올 수 있다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남편 뜻대로 될 수 있나요? 곧 주말 교통체증에 차가 막혔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100인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만둔 알바생에게 사정사정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시간 맞춰 제 시간에 배달을 해주고 열이 나 있는데 이때도 남편은 미안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대신 가게에 매달리는 사이 하나뿐인 저희 딸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 사이 학원을 뺑뺑이 하고 돌아온 초등학생 딸은 혼자 밥 먹고 숙제하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밀린 빨래, 설거지, 요리를 하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또 아이에게 잔소리하며 스트레스를 풀게 되던 거 있죠. 그러다 문득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집에 와서 누워만 있지 말고 밥 먹고 설거지라도 좀 해. 조금만 있다가 할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안 피곤해?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그냥 자버릴 거잖아. 피곤하다면서 누워서 폰게임은 몇 시간씩 잘도 안 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정도도 못 쉬어? 나 좀 들들 볶지 마. 당신 아니라도 힘들어 죽겠다.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굴지 좀 마. 당신 하는 것만큼 나도 일하는데 나만 집안일까지 다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그럼 당신도 하지 마. 그냥 돼지우리처럼 막 살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그렇게 초긍정 마인드라 좋겠다. 집은 돼지우리에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방치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집안일 하기 싫으면 딸내미 숙제라도 좀 봐주든가. 당신 요즘 애한테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준 적 있어? 순간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대는데 참았던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저에게 통보하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가게 그만둘래. 뭐? 가게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취업할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안 되겠어. 취업? 당신이 무슨 아가씨인 줄 알아? 취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저기 다 붙게.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의 비웃음이 귓전을 때렸어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폭풍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집 근처에 알맞은 사무직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적지만 학원 다녀온 딸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모드였던 남편도 제가 면접에 붙자 알바를 다시 구해야겠다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딸까지 세 식구가 다시 제자리를 찾나 싶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쯤부터 남편 가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근에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편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날이 늘어났죠. 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왜? 당신 콩나물국이랑 고등어 좋아하잖아. 애써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놨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맨날 그 국에 그 반찬. 좀 맛있는 것도 하고 그래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딩가딩가 놀다가 오면서 마트 가서 좀 신경 써서 밥도 차려주고 그러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놀다 오는 줄 아나 본데 나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야. 게다가 일 마치고 딸내미 데려오면 밥하고 반찬하는 시간도 빠듯해.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어쨌든 나보다는 일찍 마치잖아.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작 이러려고 가게 뛰쳐나간 거야? 뭐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달라진 게 왜 없어? 따뜻한 밥 차려줘, 국 차려줘. 우리 딸 숙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봐줘. 엄청난 변화야. 숙제를 뭘 봐주는데? 그런데 애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학원 비싼데 다니면 뭐해? 티나는 게 없잖아, 티나는 게. 아휴. 점점 남편은 가게가 잘 안 풀리는 스트레스를 집에다 풀더라고요.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이 성적까지 입을 대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제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전기세며 수도세며 월세며 매달 나가는 공과금은 그대로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저는 알뜰한 성격이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껴 쓰며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가게 월세까지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 이번 달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긴대. 아, 미치겠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아, 진짜 노답 아니야? 전기세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번 달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돼? 당신 회사 꽤 다녔는데 모아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럼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내볼게. 근데 당신 가게 그냥 접으면 안 돼?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무슨 가게를 접어.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고비는 다 오는 건데 아직 망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가게 운영해봤자. 됐어.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진짜 치사해서. 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 유세 좀 떨지 마. 적반하장으로 혼자 성질내고 욱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는 못할 망정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몇 달째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어요. 이번 달만 도와달라더니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딸의 아빠이고 가게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인 건 맞잖아요. 또 부부라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로서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모아둔 월급을 쪼개서 월세를 내고 쉬는 주말에 가게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가게는 진짜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혼자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나 방치를 한 건지 주방에 묵은 때와 정리 안 된 냉장고는 헉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둬서는 민원까지 들어오겠다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어깨며 팔이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박박 문질러 묵은 때를 벗기고 박스채 쌓인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주문 받는다는 핑계로 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 잘 마무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식재료 박스를 마저 정리해주려고 드는데 순간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방 바닥에 그냥 누워버릴 충격이었어요. 아, 아파.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들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소리가 났는데 너무 아파. 팔 빠진 것 같은데 인대가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심 좀 하지. 애처럼 덜렁대서 큰일이다. 그러지 말고 나 잡고 팔 한번 흔들어 봐봐. 아니, 못 움직이겠어. 아프다니까. 팔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서 그래. 이거 봐라, 움직일 수 있네. 그럼 빠진 건 아니거든? 나도 일하면서 한 번씩 그런 적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봐. 어디 가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아픈 사람 놔두고 훌쩍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 혼자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자니 철없더라고요. 그래도 곧 병원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버텼는데요. 얼마 뒤 다녀온 남편 손에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뭔데? 나 너무 힘들어. 팔 못 움직이면 어쩌지? 우리 딸내미 케어도 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큰일이야. 파스 이거 하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야, 나 팔이랑 어깨 원래부터 아팠던 것도 모르지 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고작 이걸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병원 가면 초음파 찍자고 하고 엑스레이 찍자고 하고 물리치료하자고 하고 다 돈이야 돈. 파스 하나면 될 건데 진짜 괜히 엄살 좀 부리지 마. 진짜 쓰러져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를 꽉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제 폰으로 119에 연락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깨 빠짐이었고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찌 참으셨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의사 앞에서 보호자 명목으로 따라온 남편은 끝까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남이 보면 보호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모습이었죠. 가만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게 이해가 안 됐는지 의사와 간호사를 잡고 진짜냐고, 진짜 팔 빠진 거냐고 거듭 묻고 있더라고요. 멍청하게 뚱한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남아있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바보처럼 참고 살아주니까 아주 우습지? 왜 갑자기 급발진인데 치료 잘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냐고 묻는 게 우선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항상 내가 참고 맞춰주니까 당신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거 안 되겠어. 나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내가 당신 가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돼. 너무 열이 받아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모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돕는다고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는데 다행히 시부가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연락도 없이 씩씩거리며 온 며느리의 모습에 놀랐는지 시모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애비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그리고 그 팔은 또 뭐야, 깁스까지 하고. 넘어졌니? 에휴, 뭐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또 핸드폰 보면서 걸은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이거 남편 가게 일 하다가 다친 거예요. 제가 진짜 걱정하실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남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는 쫄딱 다 망하게 생겼고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줘서 저 혼자 벌어먹고 살았고 지금은 제 월급으로 월세까지 내주는 판국이에요. 그런데도 그이는 저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마구 쏟아내는 제 하소연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를 짚어대는데 말 안 해도 고집불통 자기 아들 치부는 본인이 더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도 자기 중심적인 아들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들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이 예전에는 감사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할 뒤치다꺼리를 가져가줘서 고맙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노라 말했으면 시모에게는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대뜸 시모가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어쩌자는 거냐? 네? 뭘 어쩌긴 어째요. 어머니,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이한테 말해서 가게 접고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애비는 그렇게 하겠대? 순순히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냐고. 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훤히 망해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간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간판 못 내린다고 자기 말리지 말래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저만 희생을 해야 해요? 힘들어도 어쩌겠니? 가족이잖아. 그럼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돼서 그 정도 응원도 못 해주니? 솔직히 네가 회사 다닌다고 가게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둘이서 하던 가게 한 명 빠지면 빈자리 티나는 건 당연하지 않아? 시모 말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리 엄마로서 아들 편을 든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떤 뇌 회로를 거치면 이런 무적의 논리가 나오는지. 남편의 뻔뻔함은 결국 시모 유전자인가 싶더라고요. 결국에 시모 말은 남편 가게를 돕지 않고 회사에 취업한 제 잘못이라는 건데 그동안 참고 참아온 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이러다 내가 화병으로 쓰러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딴 말을 듣고 있어야 하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존중받는 자식인데 왜 내가 이딴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도 이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딸에게 아빠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참고 살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은 이혼하기 전에 망설이면서 다들 조금씩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좀 심각했어요. 지금 되짚어보면 얼만큼 가정에 책임감 있는 아빠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모 말을 듣고 있자니 이 뻔뻔한 모자에게는 사람의 진정 어린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구나. 나도 뻔뻔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격식 차려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예의 따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배운 대로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족이니 불평 말고 응원을 해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어쨌든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 그럼 어머니, 저 보시다시피 팔 다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랑 저랑 애비랑 다 가족이잖아요. 저희 도와주는 셈 치고 이제 어머니가 가게 나가서 일 좀 해주세요. 아니, 마음이야 굴뚝같이. 그런데 내가 다 늙어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어떻게 해? 어머니 아직 노령연금도 안 받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라고 처음부터 했겠어요? 애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시면 애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거예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 어머니? 너 말하는 게 어째 나랑 싸우자는 것 같다. 나는 하는 일 없니? 살림도 살아야 하고 아직 너희 시아버지 일하시는데 뒤에서 뒷바라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들 일도 도와주라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면서 다 했어요. 애비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유세 떨지 말라던데요? 저 다 애비가 저한테 했던 것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듯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이라도 하듯이 문을 쾅 닫고 집 밖을 나가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잘난 아들이랑 시모가 같이 가게에 붙어서 오손도손 가족의 정을 쌓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 전율이 돋더라고요. 시모는 시모 말대로 가족끼리 응원해줄 수 있으니 좋고, 저는 이제 가게에 신경 안 쓸 수 있으니 좋고, 남편도 뭐 가게에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 생기니 또 좋고,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한테 전화가 바리바리 오더라고요. 시모가 여기저기 하소연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서 어찌된 상황인지 묻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모르겠다 애휴하는 한숨 섞인 대답으로 넘어가는데 제 팔이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그냥 뚱한 표정으로 멀리서 바라볼 뿐 시비를 걸진 않더라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회사에 병가를 내고 딸아이 케어에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진짜 욱하고 고집 불통인 남편은 시모를 닮은 게 틀림없더라고요. 정말 콩콩 팥팥이라고 느낀 게 다음 날부터 시모가 정말로 남편 가게에 출근해서 보란 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은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어요. 남편과 저, 시모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인 듯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걸려온 남편의 전화 한 통에 억지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시모가 다쳤다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도 안 해주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방을 챙기고 시댁으로 들어섰는데 팔에 깁스를 한 시모와 화가 잔뜩 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남편과 이 상황을 스캔하는 사이 시부가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애미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아주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어디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네가 애비 일 도와주라고 난리 부려서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발 인대가 다 늘어났단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돼서 효도는 못할 망정 할 일이 없어서 시어머니하고 싸움을 해? 진짜 기절초풍하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하고 감정 싸움에서 팔 인대까지 늘어지게 만든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시모는 시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크크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슬피 우는지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이 다 우는 겁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어이없는 상황에 헛웃음이 났어요. 지금 저 혼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어머니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끼리 돕는 거라고 스스로 일하겠다고 알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해서 말하기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쳤어요. 똑같이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요. 안 보이세요? 젊은 너랑 같아. 내가 너를 살갑지는 않아도 예의는 바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발랑 까져서 헛바람이 제대로 들었구나. 너 때문에 늙은이가 무리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어디서 바락바락 말댔구야? 늙은이 팔 못 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팔 다친 게 결국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엄밀히 따지면 망해가는 가게 안 접고 고집 부려서 화를 부른 아들 잘못이죠. 네 잘못이지.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제 딴에는 먹고 사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너는 며느리가 돼서 이때다 싶어 늙은 시험이 이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골탕 먹이니까 속이 시원해? 정말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시부의 역정을 듣는데 순간 시모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는 시모 다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걱정하면서 편을 드는데 제 남편은 제 걱정은 아랑곳 없이 한가로웠으니까요. 그래서 바보처럼 멍하게 시부의 큰 소리를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또 조용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한자리에 모인 신우들도 한마디씩 하는 통에 정신이 들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제가 잘못했다면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참고 살아주니까 이런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사과를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애비랑 손녀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 네 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부는 무릎 꿇는 사죄를 입에 담질 않나. 나중에는 제 자식까지 내세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시모만 싸고 도는 시댁 식구들과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남편은 분노 유발자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픈 팔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이런 덜 떨어지는 사람들과 살붙이고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한 화환이 들어 슬프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맨날 입으로 나불나불 지적질하던 남편은 다 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뒤에 숨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빡쳐서 가방을 뒤져 남편이 사다 줬던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모한테 냅다 던져버렸어요. 저 사과 못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잘난 아들이 저한테 준 파스예요. 그거 붙이면 다 괜찮다네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잘 들어.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만 하는 희생 더는 강요하지 마.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우면 다야? 이 사람이랑 망할 가게는 여러분들이 잘난 가족이니까 잘 도와주세요.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집 밖으로 나가는 제 뒤로 무수히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고함과 호통이었는데 이혼을 내뱉고 돌아서니까 제 머릿속이 차분하고 맑아져서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엉망진창인 가족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 남편하고는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저에게 문제가 없고 남편은 경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자리가 비게 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지 세심하게 챙겨보고 물어봤는데 입으로만 딸 사랑을 외쳤던 아빠였던 터라 크게 정은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살펴주고 챙겨주니 좋아하는 기색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곧 사춘기가 시작될 텐데 더 꼼꼼하게 케어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남편 가게를 나와서 회사에 취업한 건 신의 한 수더라고요. 팔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딸에게 필요한 건 다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무능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남편보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한다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뒤에서 지켜보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저 역시 결혼과 이혼으로 한 뼘 더 성장한 느낌이네요. 전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딸이 있으니까 최대한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전 남편은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망한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가 못 갚아서 손절당하고 인간관계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은 제대로 듣지 않고 당장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결과 같기도 한데요.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고금리 사금융에도 손대서 이자 감당을 못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모양이에요. 정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참고 살았으면 저희 딸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저 역시 못난 부모가 될 뻔했으니 진짜 이제라도 헤어지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딸과 함께 걸어갈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모녀가 살아갈 앞날도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